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검찰도 곽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이 아버지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건데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뇌물과 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집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이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 2세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채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보상과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월 급여는 200~300만 원 수준. 그러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3월 5년 9개월 만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50억 원이나 받아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들 곽 씨는 과도한 업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하지만 산재는 신청한 적도 없었고 이명 등에 시달렸다는 병채 씨가 조기 축구에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아버지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며 시민단체 등이 곽 의원 부자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화천대유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퇴직금 산정 경위부터 따져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곽 의원과 퇴직금 간의 대가성이나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곽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조사 역시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도 고발인 조사에 이어 병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경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병채 씨나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곽상도 의원은 오늘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꼬리 자르기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의 성격과 본인의 관여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뇌물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 훨씬 많은 퇴직금 받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연관지은 특혜라고 할 수 있느냐. 또 화천대유 인사들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의 후원금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주주 김만배 씨와도 안 만난 지 한참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경력이 드러나자 겨우 250만 원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퇴직금 50억 원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로남불이란 비판 속에 여야 모두에서 사퇴와 제명 압박이 이어졌고 검찰의 강제 수사까지 시작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에 꼬리 자르기가 돼선 안 된다고 공세를 폈고 정의당은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정권 교체를 위한 결기 있는 판단이라고 추켜 세우며 민주당을 향해 하루속히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검찰이 유 씨를 체포해 관련 의혹들을 집중 조사했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소영 기자, 검찰 조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유동규 씨에 대한 두 번째 조사는 3시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요. 검찰은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유 씨를 붙잡아왔기 때문에 최대 48시간인 체포시한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건데요. 오늘 조사가 7시간 정도 만에 비교적 일찍 끝난 것도 아마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둔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또 관심이 쏠리는 게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제출한 녹취록인데요. 그 녹취록에 유 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죠. 네,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 파일에 담긴 걸로 알려진 유 씨 관련 의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유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에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 씨 측 변호인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사장을 그만둔 뒤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빌린 금액도 1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유 씨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 씨는 당초 정영학 회계사를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적으로 통화한 바도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정 회계사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처음 조사한 어제 정 회계사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요. 두 사람 간 대질 신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씨 밑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사업자 선정 등을 주관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어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번 민간 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그리고 그 개발업체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인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를 선정하고 배당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불법 로비나 특혜는 없었는지, 또 7%에 불과한 지분으로 4,040억 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회계사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2년간 대장동 개발 핵심 관련자들 간의 대화가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와 김만배 대표, 남욱 변호사 등이 수익금 분배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엔 유동규 씨에게 돌아갈 몫을 논의한 내용도 담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700억 원의 수익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대표와 정 회계사가 공동 경비 자금을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를 중재하다 녹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녹음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 신분이었던 유 씨가 왜 민간업체 대표들의 논의 과정에 참여해 중재를 해야 했는지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유 씨에게 줄 돈을 누구 몫에서 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자금의 흐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금이 정재계와 법조계 로비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나 관계사 청화동인 등의 실소유주 관련 의혹의 실체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의 거대 제약사 머크가 알약을 개발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약을 먹은 사람들의 입원 비율이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The data are impressive. There was a 50% diminution. 코로나 환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머크사 알약을 먹은 환자는 7.3%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반면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은 14.1%가 입원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머크사는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데이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8주 안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미플루 등장으로 신종플루가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것처럼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이미 증세가 심각해져 입원한 환자에게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되던 것과 달리 알약은 감염 초기에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y could go to their pharmacy and take their medication the way they do other medicines. This would allow us to treat many more people much more quickly. 가격은 미국에서는 한 명 치료분이 $700, 83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머크 측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인도의 여러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저소득 국가에 저렴한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크 측은 올해 안까지 1,000만 회분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벌써 170만 회분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치료제일 뿐 감염을 예방하는 건 백신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었던 지난 주말보단 감소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에다 날씨도 좋아서 전국 곳곳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연휴 이후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 김포공항. 짐가방을 든 여행객들이 출발장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백신을 다 맞은 상태고요. 가서는 이제 마스크도 잘 쓰고 이렇게 다니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휴 1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에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마스크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여행하는 데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도 지난주보다 32만 대 늘어 오늘 하루 525만 대가 곳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48명, 3,000명대였던 지난주보단 줄었지만 3달 가까이 1,000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는 연휴 기간 이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선 연휴 기간에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자는 역대 최다인 86만 명 가까이 추가되면서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51.8%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더라도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새벽까지 유흥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업은 외부에서 여성 손님을 차로 태워 데려가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이뤄졌는데요. 이미 몇 달 전 룸살롱 영업을 하다가 적발까지 된 곳이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 한 여성이 승합 차량에서 내리더니 남성의 안내를 받으며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조금 뒤 같은 곳에 또 다른 여성들이 나타나고 남성들도 같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사랑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방마다 서로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성 손님 20명과 남성 접객원 43명 등 6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업주는 여성 손님들을 업소 인근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1km가량을 도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룸살롱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초중반 남성을 끌어모아 호스트바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재개한 건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흥 종사자를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 남성 접객원만 두고 있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남성 접객원을 고용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업주는 3개월 동안 2차례나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감염병 예방법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 속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며 누적 득표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 부산에 조명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도 과반을 확보했군요. 네, 이변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제주에 이어 이곳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5.3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후보는 33.62%, 추미애 후보 9.74%, 박용진 후보 1.30%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도 53.51%로 올라갔고 2위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도 12만 8천여 표, 18.84%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던 이재명 후보는 투표 결과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당대표 시절 가덕도 신공항을 주도하며 부울경 지역에 공을 들였던 이낙연 후보는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죠.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책임이 마치 저한테 있는 것처럼 선동해보지만 그런 게 통할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어리석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일정 여전히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내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수도권인데다가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나오는데 내일 결과를 보면 결선 투표가 열릴지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역 순회 경선은 오는 10일까지 이제 수도권 3곳만 남았습니다. 내일은 인천에서 수도권 첫 경선이 펼쳐지는데요. 2차 선거인단 49만 명의 투표 결과도 발표됩니다. 내일 두 후보의 투표 결과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와의 결선 투표까지 이뤄질 것이냐 대략적으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이 치러진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써있던 글자 하나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TV토론에서 여러 차례 윤 후보의 손에 임금 왕자가 써 있었던 모습이 공개되는데요. 윤 후보 측은 지지자가 써준 거라고 해명했지만 경쟁 후보들은 대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한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TV토론.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 중에 들어올린 윤석열 후보의 왼손 가운데 검은색 글자 하나가 보입니다. 왕자를 한자로 적은 것인데 이 글자는 지난달 26일 3차 TV토론과 28일 4차 TV토론 때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이 손바닥 왕자 영상이 오늘 인터넷과 SNS상에서 화제가 됐고 다른 경쟁 후보들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해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유승민 후보는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과 무엇이 다르냐며 누구의 말을 듣고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 토론회 갈 때 힘내라고 써준 것일 뿐이라며 무속이 아니라 지지자의 응원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두고도 주자 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곽 의원 제명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가 떠오른다며 분노에 편승하는 정치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걸 탄핵 당시로 생각을 했어요. 분노에 편성해서 이걸 제명 꼭 해야 되겠다. 그래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약점도 허용할 여유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유승민 후보 등 다른 후보들도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만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오 시장은 검찰에 나와 경위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당당히 진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대형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한 사업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지만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끝나는 만큼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아이의 유치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각 유치원의 교육 평가 결과도 참고하시나요? 무엇보다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유치원들이 우수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 지난 2019년 9월 교사가 3살 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치원 평가에서 이 유치원은 건강 안전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전체에 CCTV를 설치해 안전하게 유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혔습니다. 평가가 D네요. 문제네요. 원장 선생님, 교사 둘 다 휴직 상태예요. 공교롭게도 아동학대 발생 8일 뒤 현장 평가단이 유치원을 방문했지만 이들은 아동학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유치원 평가는 원칙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는데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만 신고될 뿐 정작 평가기관에는 통보조차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평가는 각 문항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40여 개 문항을 살펴보니 아동학대에 대해선 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묻는 문항 1개뿐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여부는 아예 묻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 60곳 중 평가를 받은 58곳은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이런 거 그런 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저희는 예방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세요. 교육부는 개인의 범죄인 아동학대 관련 사실을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평가에 들어가서 누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향후에 아기 안전에서도 가장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요. 이 유치원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 평가는 각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며 최근 들어 현장 점검마저 각 유치원의 자체 평가나 서류 심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형형색색의 빛깔로 곱게 변한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설악산의 첫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었는데요. 예년보다는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최정상 대청봉까지 직접 올라가서 올해 첫 단풍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새벽 5시, 설악산 입구를 출발해 5시간가량을 걸어오르자 최정상 대청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산 능선 주변으로 물감을 흩뿌린 듯 단풍잎들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대청봉 일대를 휘감은 운해와 빨갛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 설악산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발 1,700m가 넘는 설악산 정상 대청봉 일대입니다.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해발 1,400m 지점까지 첫 단풍이 물든 겁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설악산 첫 단풍은 평년보다 사흘 늦어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예년부터 한 2, 3일 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진 등산객들은 단풍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쁩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게 와보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단풍도 생각보다 예쁘게 지고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그래요. 설악산 단풍은 10월 18일쯤 천불동 계곡까지 빨갛게 물들이면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은 우리나라를 점점 물들이기 시작해 이번 주말부터는 오대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치악산은 9일, 지리산은 12일, 한라산은 14일, 북한산은 17일쯤 단풍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 산악회 모임 등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1Q84나 노르웨이의 숲 같은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관이 모교인 와세다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가의 서재를 재현한 공간부터 그가 기증한 책과 음반 등 소품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넘실대는 햇살을 나무로 형상화한 외벽을 따라 터널 같은 입구로 들어서자 확 트인 공간 아래 나무 계단이 이어지고 좌우에 높이 솟은 서가 속 책들이 눈높이에서 입장객을 맞습니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 구마 겐고가 낡은 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한 하루키 도서관입니다. この日常の我々が生きている世界、そこから突然違う世界にポンと入ってしまう。私はトンネル構造と勝手に呼ば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 도서관은 하루키가 기증한 만여 점의 소품으로 가득합니다. 작가의 서재를 재현한 공간에는 음악 애호가로 유명한 그가 소장했던 재즈 음반의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한켠에는 그가 대학 시절 운영했던 재즈 카페 피터캣에서 라이브에 쓰였던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위층 갤러리의 책장에는 한국어를 비롯해 세계 51개국 언어로 번역된 그의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키의 그림책에 나오는 양 사나이가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된 것도 볼 수 있고 작가가 직접 그린 사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인연을 맺은 작가와 작품도 정리돼 있는데 헛간을 태우다를 영화화한 이창동 감독 코너도 눈에 띕니다. 이야기를 열자, 마음을 말하자.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이상을 다듬어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곳에 하루키가 남긴 글입니다. 学生たちが自分たちのアイデアを自由に出し合って、それを具体的に立ち上げていけるための場所にこの施設がなると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 탓에 당분간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韓国語で読まれた作品を読まれた時とは別の体験をここでし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 바로 이곳에서는 다음 주부터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참여하는 낭독 이벤트가 3차례 개최되는 등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교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2020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개최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정부는 다음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오혜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중동 지역 최초 엑스포인 2020 두바이 엑스포.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관람이 가능하지만 일부 전시관은 2시간 넘게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I just hear the expo is just something that happens. It's like the Olympics and you get a different feeling of all the cultures, all the different countries. 두바이는 엑스포 개최에 41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지하철 노선 2개를 신설했고 행사장 근처에는 신공항인 알 막툼 공항도 개장했습니다. 관광도시에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마이스 메카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번 엑스포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수교 40주년이 된 아랍에미리트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동 3대 수출 시장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올해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가장 뚜렷한 성과였습니다. We hope that using the Expo 2020 platform, we can enhance the already existing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우리 정부는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두바이에서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강원도의 한 전문대학교에서 국가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실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교수 부인이 하는 특강은 정규 과목이 아닌데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드러난 후 관리 책임 있는 정 교수는 징계도 받지 않고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한 겸임 교수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윤아은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송호대학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인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수 과목인 실습 수업을 실제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올해 초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학생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다는 교수들의 말을 믿고 옷만 바꿔 입은 채 증빙 사진을 찍고 일지도 가짜로 작성하며 실습을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결국 학생 20명 전원이 졸업유예를 당해 한 학기 더 다니며 실습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알고 말하고 싶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 실습을 다 해서 마치 다 끝냈는데 뭐 그리고 부스러운 실습은 안 하면서 정규 과목도 아닌 다도 수업 특강은 꼭 들어야 했습니다. 해당 과정의 유일한 정교수인 A씨의 부인이 특강 강사였는데 학생들은 재료비와 간식비까지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원래 이 과목만 중점적으로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사회복지학급 듣다가 우르르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거 다도. 취재 결과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금, 토 이틀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끝나는 날이 더 많았고 성적도 장학금 지급 기준에 맞춰 되는 대로 부여했습니다. 이런데도 학교 측은 A 교수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내부 고발자인 실습 담당 겸임 교수들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내가 관리 차원에서 하다못해 그런 점은 제가 조금이나 책임이 있어요. 교수를 관리 잘못한다든가 이런 부분. 근데 과목도 맞지도 않는 것을 나한테 그걸 가지고도 한다. 교육부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이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탁구가 25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정상에 올랐는데요. 대표팀 에이스로 나선 장우진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흘린 뜨거운 눈물을 2달 만에 환호로 바꿨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탁구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패배 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장우진. 형들이랑 17년도 때부터 고생해왔던 게 스쳐가니까 눈물도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리고 2달, 25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 우승이 걸린 대만과의 결승 무대에서 에이스로 나섰습니다. 한 번 잡은 기회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확실히 마무리하고
수세에 몰렸을 땐 끈질긴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히려 상대 범실을 유도했습니다. 중요한 1단식을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맏형 이상수가 2단식에서 지고 99년생 막내 안재현이 3단식을 가져오며 2대1로 앞서며 맞은 마지막 4단식. 다시 장우진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2단식에서 이상수를 꺾은 백전노장庄智위안을 상대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3대4로 뒤지던 마지막 3세트엔 8점을 따는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며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우승이 확정된 순간 장우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25년 전 우승 주역이던 오상은 감독은 제자들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11연패를 달리던 중국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 불참하긴 했지만 홍콩과 대만 등 까다로운 난적을 잇따라 꺾고 지난 96년 이후 25년 만에 금메달이란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K리그에선 울산이 수원FC를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요. 모레 대표팀 소집을 앞둔 이동경과 이동준 선수가 나란히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울산은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원FC 유현 골키퍼가 백패스를 손으로 잡으면서 프리킥을 얻었고 바코가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후반엔 국가대표 듀오 이동경과 이동준의 결정력이 빛났습니다. 후반 5분 이동경이 낮고 빠른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쐐기골은 이동준의 몫이었습니다. 경기 막판 역습 상황에서 윤일록의 슛을 골키퍼가 막아내자 이동준이 재빨리 달려 들어와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3대0으로 승리한 울산은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표팀이란 자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 뽑힌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소속팀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경기 시작 1분 만에 김보경이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전북. 이후 백승호의 날카로운 프리킥이 골문을 살짝 빗나가고 홍정호까지 퇴장을 당하며 맘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골키퍼 송건근의 슈퍼 세이브를 더해 한 골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강원을 1대0으로 꺾고 선두 울산과 승점 1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화 유격수 하주석 선수의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인데요. 2루로 이동한 과감한 수비 시프트 성공에 더 짜릿했겠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휴 첫날 새벽까지 요란한 비가 쏟아지더니 뒤이어 울릉도에서는 용오름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인데요. 이처럼 바다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물기둥이 승천하는 용을 닮아 용오름이라고 부르죠. 오늘 용오름은 대기 상층을 지나는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만나 대기 불안정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대기는 안정화됐지만 대신 내일 아침 전국 내륙 지방에서는 자욱한 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안개는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더워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강릉과 전주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대체 휴일인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